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잠들기 좋은 텐션으로 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이 잠들기 좋은 뇌과학, 잠드뇌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면서 스르르 잠에 빠지실 수 있다면 최고,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롭다면 뇌과학으로 잠을 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튜 워커 박사의 수면과 꿈의 과학이라는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3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면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류할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동물은 어떤 잠을 잘까?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의 잠이 좋은 잠일까? 다양한 수면의 방식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건강한 좋은 잠은 어떤 잠인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잠드네 시리즈는 에이슬립의 수면 분석 앱 슬립 루틴과 함께합니다. 내가 잘 자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자고 깰 수 있는지 데이터로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잠드실 준비가 됐다면 슬립 루틴 앱 켜주시고 함께 잠드네 시리즈로 들어가 보시죠. 잠이 드는 뇌과학 2장에서는 우리가 자고 싶고 깨어 있고 싶고 이것을 좌우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은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의 수면 주기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이 수면 주기는 90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렘 수면, 비렘 수면이 있다라고 나누고 있어요. 대체 렘 수면이 뭘까? 영어로 REM, Rapid Eye Movement입니다. 보통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치 깨어 있을 때처럼 뇌가 각성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렘 수면인 거죠. Rapid Eye Movement는 눈이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략 이렇게요. 제대로 흉내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눈이 움직일까? 실제로 자고 있는 동안 눈은 감고 있지만 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뇌에서 막 손, 발 다 움직이고 뛰고 있고 사실상 몸만 가만히 있을 뿐 뇌 안에서는 깨어 있을 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렘 수면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렘 수면은 어느 순간이냐면 죽은 듯이 자고 있다. 정말 깊이 자고 있어서 미동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상태를 보여줄 때를 비렘 수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각각의 수면 단계도 몇 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하고 있는 역할도 따로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죠. 수면이란 무엇인가, 잠이란 무엇인가, 어떤 단계로 나뉘는가,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오시면 안 되고요. 듣다가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3장에서 잠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졸려가지고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잘 놀고 집에 돌아오면은 아들이 잠들었다가 깨면 본인은 안 잤다고 우겨요. 아니야, 아빠. 나 눈 감았다 떴어. 나 안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저는 안 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발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한 시간이 지나갔지? 헤어 디자이너 분 말씀이 코까지 골며 잤다고. 그래서 되게 창피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잠이 들었다, 잤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는 모습을 보면 쓱 보고도 잘 자고 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너무 자는 흉내를 잘 내서 티가 안 날 때도 있긴 합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재밌는 짤들이 유행하고 있죠. 부모님들 사이에. 자고 있는 아이의 팔을 이렇게 딱 들었다가
떨어뜨리면은 잠이 든 아이는 팔을 들면 툭 떨어져요. 근데 요걸 거꾸로 활용해서 요새 재밌게 돌고 있는 짤들이 부모가 아이 앞에서 들리게 대화를 하는 거죠. 아, 얘가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모르겠네. 어떻게 알지? 응, 팔을 들었다가 놨는데 안 떨어뜨리고 계속 들고 있으면 자고 있는 거래.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아이가 꼭 자고 있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내 팔을 딱 들었을 때 안 내려가고 들고 있으면은 코 자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순진하게 믿고 부모들이 이제 팔을 툭 들어 올리면 자는 척하고 있는 아이가 계속 팔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요즘 짤로 많이 돌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팔이 툭 떨어지겠죠. 왜 툭 떨어질까요? 자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근육이 축 늘어져 있는 이완 상태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도 잘 때 전형적인 자세가 있어요. 강아지건 고양이건 보통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수평으로 누워 있는 상태가 많죠. 그리고 자고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반응을 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리나 아니면 자극,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마치 코마에 빠진 것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잠들었을 때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가 감각 신호로 올라오는 반응들이나 운동 영역에서 몸의 근육들에게 신호를 주는 이 통로를 일단 막아 놓는 거예요. 밤에는 문을 닫아 놓는 거죠. 몸으로 가는 통로가 닫혀 있어서 신호들이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깊이 잠을 자지 않으면 자면서도 소리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신호를 캐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잘 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때의 자세를 취하고 근육이 축 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리나 빛 외부의 신호에도 웬만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깨우면은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취해 있거나 코마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큰 소리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툭툭툭 두드려서 깨어나게 하는 게 어려운데,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금방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약간 뻔한 이야기고요. 더 흥미로운 파트는 내 자신이 잤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내가 잠을 잤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 인식의 상실이고, 두 번째는 시간 왜곡입니다. 먼저 외부 인식의 상실부터 살펴볼게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귀는 여전히 듣고 있고, 우리의 코는 여전히 냄새를 맡고 있고, 눈은 감겨 있긴 하지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뇌가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뇌 안에 시상, 탈라무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종의 데이터 센터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에 대해서 필터를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각 장벽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상에서 이것을 깨어있는 동안에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다. 다리에 가시가 박힌다. 뭔가 어디 나무에 스친다라고 하는 아픔은 뇌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은 시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필터가 돼서 지금은 이러한 감각을 느낄 때가 아니야 라고 감각 신호가 올라오지만 더 이상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비슷한 일이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상은 건강한 잠이 시작될 때 관문을 닫아 잠금으로써 그 신호들이 대뇌 피질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 뇌의 감각 상실 상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가 외부 감각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잠을 잤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특징은 시간 왜곡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시간 감각을 의식하지 못한다.
시계가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 지난번 비행기에서 잠이 들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깨어날 때 아마 당신은 얼마나 오래 잠을 잤는지 알기 위해서 시계를 볼 것이다. 왜 그럴까?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명시적으로 시간을 지켜보는 기능을 상실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깨어나서 되새겨볼 때 잠을 잤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 비었다는 느낌이다. 잠을 자는 동안 시간을 의식적으로 지켜보는 능력은 사라지지만 뇌는 무의식 수준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시간을 계속 재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다음날 아침 특정한 시각에 깨어나야 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했을 수도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지런히 잠용종을 오전 6시 정각에 맞추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기적처럼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용종이 울리기 직전인 오전 5시 58분에 눈이 떠졌다. 그럴 때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놀라울 만치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는 듯이 보인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이 그렇듯이 잠을 자는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파악하는 활동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의식의 레이더 밑에서 날다가 필요할 때만 올라올 뿐이다. 이거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5시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4시 50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알았지? 나의 뇌는 의식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 계산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는 내가 몇 시간 잤지라는 걸 모르지만 뇌 안의 시계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 왜곡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꿈속에서의 시간 확장입니다. 꿈속에서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아요. 길게 늘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고 시계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시계 알람 울리는 거를 듣고 5분만 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꿈을 꿨어요. 근데 5분 동안 꿨던 꿈 안에서 내가 1시간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간은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5분 동안 꿈을 꿨다면 1시간이 지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 간 시간과 내가 꿈속에서 느낀 시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걸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내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서 여름방학 내내 놀다 온 꿈을 하루 저녁 안에 꾸기도 하잖아요. 또는 하룻밤 안에 내가 나이 들어서 막 20년 동안 살고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들하고 노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으니까 꿈속에서 간 시간과 실제 세상에서 간 시간은 일치하지 않기도 하죠. 이러한 시간 왜곡 현상 역시 내가 스스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말이죠. 뇌과학에서 이 시간 확장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꿈속에서 우리는 10년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2시간이 가지 않았을까? 대체 이 시간 왜곡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꿈속에서 훨씬 길게 시간을 느낄 수 있는 메커니즘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아직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쥐들의 뇌세포 활동을 기록한 실험들을 통해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연구진은 쥐들이 미로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놔두었다. 쥐들이 미로의 공간 배치를 학습할 때 뇌세포가 발화하는 특유의 신호 전달 양상을 기록했고, 연구진은 그 뒤에 쥐들이 잠이 들었을 때도 이 기억 각인 세포들의 활성을 계속 기록했다. 그들은 사람이 주로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을 포함하여 잠을 자는 각 단계별로 뇌 활동을 계속 기록했다. 첫 번째로 얻은 놀라운 결과는 쥐들이 미로를 학습할 때 나타났던 뇌세포의 독특한 발화 양상이 잠을 자는 동안 되풀이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쥐가 코를 골 때 기억은 뇌세포 활성 수준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얻은 더욱 놀라운 발견은 재현 속도였다. 렘 수면 때 기억은 훨씬 느리게 재현되고 있었다. 쥐들이 깨어서 미로를 학습하고 있을 때 측정한 속도의 겨우 절반에서 4분의 1에 불과했다. 낮의 사건들이 이렇게 느리게 신경을 통해 재현된다는 것은 사람이 렘 수면 때 시간을 느리게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증거다. 신경 시간의 이 극적인 감속이야말로 잠영종이 말하는 것보다 꿈속의 삶이 훨씬 더 오래 이어진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쥐들이 깨어있는 동안에 미로를 학습할 때 어떤 뇌의 세포들의 활성화 패턴이 일어나는지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쥐들이 자고 있을 때, 꿈꾼다라고 생각이 될 때 똑같은 미로 학습을 하고 있는 그때 활성화됐던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실제로 깨어있을 때 4분의 1에 불과한 속도로 똑같은 미로 학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4분의 1의 속도에서 이것을 학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늘려보면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일어난 시간의 4배의 경험을 꿈속에서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가는 시간보다 꿈속에서 나는 2배에서 4배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뇌세포의 활성화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수면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수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측정하고 또 정의하는가의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어서 제가 그냥 요약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더 궁금한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가를 보게 되면 뇌파 활성화를 보게 되고요, 눈의 운동을 보게 되고 또 근육의 활성화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신호들이라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뇌파를 측정했다면 지금은 자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작용들을 자기 공명장치, 그러니까 fMRI라고 부르는 MRI 기계 안에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 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뭉뚱그린 신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들이 활성화될 때 만들게 되는 자기장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이제 특정 뇌파 변화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뇌세포 하나하나를 볼 수도 없고 뇌 안을 직접 들여다본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반면에 MRI라고 하는 신호 자체는 뇌 안의 세세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죠. 뇌파는 우리가 EEG라고 하는 형태로 측정을 하고요. 엘렉트로엔세팔로그램이라고 하는 EEG의 형태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MRI는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뭐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플 때도 들어가는 바로 그 기기가 맞습니다. 그 MRI 기기로 뇌를 보게 되는 거죠. 둘의 특징은 뭐가 있냐 하면, EEG는 시간적인 변화를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MRI 또는 fMRI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훨씬 디테일하게 높은 해상도로 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뇌파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뇌 안의 신경세포들의 활성화도를 MRI 등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형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수면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1950년대, 60년대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MRI를 통해서 뇌 안의 변화를 보는 기술이 이렇게 고도화되기 전이라서 대부분 뇌파를 측정해서 뇌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자, 수면의 상태를 분류해 주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안구 운동이에요. REM 수면, Rapid Eye Movement 동안에는 눈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눈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반면에 비렘 수면 동안에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요, 다른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자고 있는 동안에 안구 운동의 변화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 두 수면의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역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가장 결정적인 분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꿈을 꾸는가? 렘 수면 동안에 꿈을 꾸고 비렘 수면 동안은 꿈을 꾸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렘 수면의 경우에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누군가를 수면의 상태에서 깨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렘 수면 때보다 비렘 수면 때 누군가를 깨우기가 어렵고, 특히 비렘 수면의 3, 4단계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형태의 차이도 보여지고 있죠. 수면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본 것은 흥미롭게도 뇌가 자고 있는 동안에 렘 수면에서 비렘 수면으로 갔다가 다시 렘 수면으로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왔다 갔다 렘수면 비렘수면 렘수면 비렘수면을 반복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흥미로운 거는 잠이 든 직후와 깨기 직전 요때 렘수면과 비렘수면의 비율이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잠이 든 직후에는 비렘수면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깨기 직전에는 렘수면이 좀 더 많았다라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시기는 잠든 직후보다는 잠이 깨기 직전에 많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렘수면의 상태에서 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하지 못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또한 렘수면과 비렘수면의 반복은 대략 90분마다 반복이 되어서 우리가 수면 주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렘수면, 비렘수면이 반복되는 이 수면 주기는 하룻밤 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잤다라고 한다면 대략 5, 6번 정도 렘수면, 비렘수면이 바뀌는 수면 주기를 경험합니다. 자, 책에선 재밌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대자연은 왜 이 기이하면서 복잡하게 수면 단계들이 펼쳐지도록 고안한 것일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주기는 왜 되풀이되는 것일까? 그냥 필요한 비렘 수면이 쭉 이어진 다음에 후반기에는 렘 수면이 쭉 이어지도록 하면 안 되었을까? 아니면 정반대로 처음에는 달걀 대부분을 한쪽 바구니에 담았다가 밤이 깊을수록 다른 바구니 쪽으로 더 많이 옮겨 담는 대신에 양쪽 바구니에 똑같은 양으로 담는 식으로 주기 안에서 양쪽 수면의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게 하면 안 됐을까? 대체 왜 지금과 같은 수면 패턴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우리 그리고 다른 모든 포유류와 조류의 수면 주기가 이렇게 반복적이면서도 극도로 비대칭적인 양상을 띠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수많은 이론이 나와 있다. 매튜 워커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불균등하게 오락가락하는 상호작용이 밤에 우리 신경회로가 우아하게 재편되고 갱신되는데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뇌 안에 한정된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 구조 내에서 한정된 수의 누련들과 연결들을 통해 저장 용량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 뇌는 기존 정보의 보유와 새 정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 스윗 스팟을 찾아야 한다. 이 저장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어느 기억이 새롭고 두드러진 거고 어느 기억이 이미 있는 기억과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처음 잠들었을 때 수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깊은 비렘 수면의 한 가지 핵심 기능은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솎아내고 제거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나중에 수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렘 수면이라는 꿈꾸는 단계는 이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조각을 만든다라고 하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완성된 조각을 가지고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각품의 경우에는 이미 뼈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살만 더 덧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각물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 뼈대가 무엇인지를 새로 구성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밖에서부터 깎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만들어진 조각품도 있고 깎아내야 되는 조각품도 있고 덧붙여야 되는 조각품도 있고 여러 단계가 존재를 하는데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이렇게 나뉘는 거죠. 비렘 수면 때는 이건 필요 없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솎아내고 빼내고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렘 수면의 단계에서는 요건 이미 만들어진 여기다 붙이면 되겠는데 요거는 여기다 더 붙이면은 뼈대에다가 더 붙이면은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뼈대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남길지 요것들을 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비렘 수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잊어야 할 것들은 잊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렘 수면,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기억을 어떻게 남기지? 그리고 어떤 이미 존재하는 나의 기억에다 합치지? 라고 하는 것을 무대 위에서 이제 여러 리허설을 하고 있고 결정을 하는 거죠. 리허설을 했던 장면 중에 실제 나중에 공연이 될 내가 남겨야 할 만한 장면은 무엇인가 되게 많은 연습의 과정을 무대 뒤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렘 수면의 단계와 렘 수면의 단계를 결합하면 왜 두 종류의 수면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왜 초반에는 비렘 수면이 우세하고 후반에는 렘 수면이 주도권을 쥐는지를 설명해 줄 이론을 적어도 하나 갖게 된다. 점토를 빚어서 조각상을 하나 만든다고 하자. 먼저 아주 많은 재료를 돌림판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밤마다 잠이 들 때 새롭거나 오래된 저장된 자전적 기억들의 덩어리 전체가 올라온다. 우선 남는 재료를 한 움큼씩 떼어낸다. 이게 바로 비렘 수면의 단계다. 그런 뒤 잠시 집중적으로 몇몇 부위를 세부적으로 다듬는다. 첫 단계를 마치고 나면 두 번째로 깊숙이 손을 넣어서 한 움큼씩 떼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음으로써 군데군데 세밀하게 형태가 빚어진다. 이런 작업 주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면서 조각의 균형점이 서서히 옮겨간다. 원래 재료 덩어리였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핵심 특징들을 다 빚어냈다. 중요한 점토만이 남아있으므로 조각가의 작업과 필요한 도구는 남아있는 점토의 형상을 다듬고 이 특징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바로 렘 수면의 기능이 주로 필요하고 비렘 수면이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잠은 우리의 기억 저장 문제를 우아하게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인지 모른다. 처음에는 비렘 수면에 전반적으로 삭제하는 힘이 주도를 하고 나중에는 렘 수면에 새기는 손길이 뒤섞고 서로 연결하고 세부적으로 덧붙여지는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인생 경험이 계속 변화하기에 우리의 기억 목록도 끝없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저장된 경험이라는 자전적 조각상도 결코 완성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뇌는 늘 새롭게 다시 잠을 잘 필요가 있다. 매일 밤 다양한 수면 단계들이 전날의 사건들을 토대로 우리 기억망을 계속해서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말이다. 책에서는 이제 이 디테일한 과정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프도 보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대략 90분 주기로 반복하면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은 더 있긴 한데요. 바로 렘 수면을 역설 수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Paradoxical sleep, 역설 수면. 무슨 얘기일까요? 뇌는 깨어있는 양 보이는데 몸은 분명히 자고 있기 때문에 역설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뇌를 우리가 측정한다. 내가 외계인인데 어떤 인간이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뇌의 신호만으로 알고 싶다.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들여다본 순간 렘 수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뇌만 보고는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렘 수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깨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몸에 여러 신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시상의 감각 관문이 작동한다라고 했죠. 렘 수면 때는 이 시상의 감각 관문이 재밌게 작용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실제 세상의 경험들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렘 수면 동안에는 피질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감각 정보가 아니라 감정, 동기, 과거의 기억 신호들이 이 넓은 화면에 펼쳐지는 거죠. 현실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시상의 감각 관문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또는 잠들기 직전에 오늘에 경험했던 어떠한 그 정보들이 대뇌 피질로 들어오면서 프로세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라이브 쇼를 하고 있다. 자자자 카메라 컷, 카메라 꺼집니다 라고 하고 카메라가 꺼졌는데 그때 무대 위에 올라와서 리허설을 해보고 여러 동작들을 하고 라이브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중에 어떠한 것들을 다음날 프로그램에 넣을지 또는 뺄지 결정하는 과정이 렘 수면 동안에 일어난다라고도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쇼를 할 때도 수없이 많은 연습 과정과 리허설 끝에 멋진 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동안에 이 렘 수면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리허설 없이는 현실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작동하고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잠과 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어떤 수면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인지를 몸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 아기를 또는 아이를 재우던 부모의 경우는 알 텐데 잠이 들기 시작한다 또는 자고 있는 동안에 수면 상태가 바뀐다. 잠깐 동안 몸이 이렇게 움찔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작용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몸의 근육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얼마 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근육의 긴장 상태 중 일부가 잠들 때 툭 사라지는 거죠. 렘 수면 단계로 넘어갈 때도 인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꿈꾸는 단계가 시작되기 몇 초 전에 그리고 렘 수면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완전한 마비 상태에 놓이지 않았는데 뇌가 여전히 명령을 하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동작들을 다 해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렘 수면으로 넘어갈 때 몸을 마비 상태로 놓는 겁니다. 요게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몸을 마비 상태로 놔야 되는데 이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몽유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고 있는 말들을 다 하고 꿈속에서 하고 있는 동작들을 다 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문 열고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렘 수면으로 넘어갈 때의 몸의 마비 상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렘 수면으로 넘어가는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면 몸의 수의근에서는 긴장 상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당신을 깨우지 않은 채 당신의 몸을 부드럽게 들어 올린다면 당신은 헝겊 인형처럼 완전히 아래로 축 늘어질 것이다. 호흡 등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제어하는 불수의근. 이 근육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다른 모든 근육들은 이완돼서 축 늘어진다. 무긴장, 이 상태를 아토니아라고 하는데 이 무긴장 상태의 특유한 상태에서는 뇌 줄기에서 척수를 따라 쭉 전해지는 강력한 작동 불능 신호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일단 이 상태에 빠지면 팔의 이두박근과 다리의 사두근처럼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근육들은 긴장과 힘을 모두 상실한다. 뇌가 움직이라고 지시를 해도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고 사실상 우리는 렘 수면을 통해 자신의 몸에 갇힌 죄수가 된다. 다행히도 렘 수면 주기가 끝나면 이 구금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몸은 렘 수면 단계가 끝날 때쯤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다. 꿈꾸는 동안 뇌는 매우 활동적인데 몸은 꼼짝도 못하는 이 놀라운 분리 상태를 보고서 수면과학자들은 깨어있을 때의 뇌파인지 렘 수면 상태의 뇌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몽유병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깨어나야 될 때 그 신호를 받아서 깨어나지 못하면 가위 눌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움직여. 너를 이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겠어. 라고 이제 뇌가 신호를 내려서 내가 이제 깨어나고 눈을 뜨면 몸이 다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처럼 꿈꿀 때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그 가위 눌린 상태가 이러한 때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렘 수면 때 이런 근육 활동이 전부 마비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서 벌떡벌떡 움직이고 옆에 사람 때리고 어디로 뛰어나가고 하면 내가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위해서 뇌가 렘 수면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근육과 이런 작동을 꺼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책의 1장, 2장,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자고 싶어 하는가, 깨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3장에서는 잔다라고 하는 동안에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잠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만이 자면서 꿈을 꾸는가,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동물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원, 공룡, 뇌의 반쪽씩 잠자기.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잠을 잘까? 생물은 언제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을까? 잠은 대형 유인원과 함께 출현했을까? 아니면 더 일찍 파충류나 그 수생선조인 어류 때? 타임캡슐이 없으므로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최선의 방법은 고대부터 진화적으로 더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시기에 진화한 동물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들의 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조사는 역사 기록을 되짚어 훑으면서 잠이 처음 지구에 등장한 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유전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생물학의 모든 것은 진화에 비추어 보아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잠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나타났으며 훨씬 더 심오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는 답이 나왔다.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동물종은 예외 없이 잠을 잔다.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매튜 워커가 이 문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든 동물종은 예외 없이 잠을 잔다. 잘못된 지식을 이 전문가가 이렇게 퍼뜨려도 되는가?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동물종이 잠을 자는 건 아니고 잠을 자지 않는다고 알려진 종도 있다라는 부분을 꼽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꼬투리 잡혀가지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잠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동물종은 대부분 잠을 잔다. 동물들이 정말로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지 이건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이 문장에 대한 비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매튜 워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구리 같은 양서류, 거북, 코모도 왕도마뱀, 카멜레온 같은 파충류도 잠을 자고 모든 조류와 포유류도 잠을 자고 그리고 앵무새, 캥거루, 북극곰, 박쥐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 잠을 잔다. 잠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연체동물, 극피동물, 원시적인 지렁이 같은 무척주 동물인데 사실은 이들이 잠을 자는가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잠든 상태를 가리킬 때 혼수 상태 또는 레타르구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냥 이들이 사람처럼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벌레들도 실험자가 아무런 강한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이런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들이 잠을 자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지렁이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때 출현했고 적어도 5억 년 전이고 모든 척추동물보다 앞서서 출현했는데 이들도 잠을 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 이후에 나온 공룡도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잠을 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시기적으로 5억 년 전 이야기를 하면 이 시기는 얼추 뇌가 처음 등장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최초의 뇌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연결하는 중추신경계가 뇌로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을 받았던 문장 모든 동물은 예외 없이 잠을 잔다. 여기서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뇌를 가진 모든 동물은 잠을 잔다. 근데 또 그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동물이 뇌가 있긴 하죠. 여기서는 이제 다 정의의 문제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진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세균 등이 수명 24시간을 넘게 된 순간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생물조차도 지구의 낮밤 주기에 따라 활발한 시기와 활발하지 않은 시기를 거친다라는 걸 밝혔다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시르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생체 시계, 하루 주기 리듬 그리고 각성과 수면 주기의 선행 형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저도 처음 읽을 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읽다가 최근에 이제 비판 제기된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조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이론 중 상당수는 일반적이지만 아마도 잘못된 것일 한 개념에 토대를 둔다. 깨어있을 때 온갖 일에 심란해졌기에 바로잡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상태가 잠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 논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잠이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측면에 생리적으로 유익한 혜택을 주는 거라면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생물은 왜 굳이 깨어나는 것일까? 깨어있는 상태가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끼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진정한 진화적 수수께끼는 잠이 아니라 각성 상태다. 이 관점을 택하면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지구 생명의 최초 상태는 잠이었고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 상태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가설일지 모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탐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 가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잠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잠을 기준점으로 놓고 우리가 깰 필요가 있을까? 왜 깨어나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생물학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3분의 1의 시간을 자고 3분의 2 시간을 깨어 있는다라고 보면 잠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 디폴트 상태로 놓아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재밌는 내용은 이거예요. 동물들은 어떻게 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동물마다 다르다. 코끼리는 사람보다 잠을 절반만 자도 된다. 매일 겨우 4시간만 자도 된다. 호랑이와 사자는 매일 15시간을 잠으로 보낸다. 갈색 박쥐는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잔다. 매일 5시간만 깨어있고 19시간을 잠으로 보낸다. 잠자는 시간은 동물들이 어떻게 잠을 자는가라는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다. 수면 시간이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몸집, 먹이, 포식자 지위, 주행성, 야행성 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요인들 중 그 어느 것도 종 사이의 필요 수면 시간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수면 시간이 한 계통에 속한 동물 집단 내에서는 적어도 비슷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전 암호의 대부분이 같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생물 문 내에서 감각 능력, 번식 방법, 심지어 지능 수준 등 다른 기본 형질들도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수면은 이 양상에 들어맞지 않는다. 다람쥐와 대구는 참고로 대구는 남미의 설치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람쥐와 대구는 같은 집단에 속하지만 수면 시간을 보면 너무나 다르다. 다람쥐는 대구보다 2배나 오래 잔다. 다람쥐는 15.9시간을 자는 반면 대구는 7.7시간을 잔다. 반면에 서로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하면서도 수면 시간이 거의 똑같은 동물들도 있다. 자그마한 기니피그와 위풍당당한 비비는 서로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하며 몸집도 전혀 다르지만 잠자는 시간이 거의 같다. 9.4시간이다.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비슷한 집단 내에서조차 수면 시간이 종마다 다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신경계의 크기, 신경계의 복잡성, 몸무게 사이의 관계가 다소 의미 있는 예측 지표처럼 보이기는 한다. 몸집에 따라 뇌가 더 복잡해지면서 수면 시간이 더 늘어나는 듯 하니까. 이 관계는 약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긴 해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신경계가 그만큼 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잠의 한 가지 진화적 기능임을 시사한다.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화는 뇌를 형성함으로써 최고의 성취를 이뤘는데 모든 생리학적 기구들 중 가장 소중한 이 기구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잠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에서 나온 예측값에서 크게 벗어나는 종이 부지기수다. 예를 들어 주머니 쥐는 생쥐와 몸무게가 거의 비슷한데 50% 더 많이 잔다. 하루에 평균 18시간을 잔다. 현지 갈색 박쥐가 지닌 동물계 수면 시간 최고 기록에 겨우 1시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말했듯이 갈색 박쥐는 무려 매일 19시간씩 잠에 빠져 있다. 과학의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종 사이에 잠이 왜 그렇게 다양한가 라는 의문을 살펴볼 때 자신들이 고른 척도, 잠의 총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들은 잠의 양, 그러니까 시간보다 잠의 질을 평가하는 쪽이 잠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잠의 질이 더 뛰어난 종은 더 짧은 시간에 필요한 수면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또는 수면 시간이 짧은 종은 그만큼 수면의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탁월한 개념이었다. 다만 연구자들이 살펴보니 관계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것이 문제였다. 즉, 잠이 더 깊이 드는 종일수록 수면의 질이 더 좋았고, 이런 연구에 흔히 쓰이는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와 수면의 지속성은 실제 생물학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치고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모든 종을 대상으로 그런 질을 평가할 수가 없다. 동물계 전체에서 수면의 질과 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수면 시간의 차이라는 현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양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오, 동물의 잠 얘기 재밌긴 한데요. 읽다가 제가 좀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요 파트를 들으면서 잠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고민이 되네요. 이 파트에서 더 잠들게 읽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재밌게 저의 해석을 섞을까? 여러분은 잠이 드셔도 되지만 제가 읽다가 잠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조금씩 뽑아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 잠 그 자체보다도 동물이 몇 시간 자는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 동물도 꿈을 꾸나, 꿈을 꾸지 않나. 요거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동물은 꿈을 꿀까요? 꿈을 안 꿀까요? 아마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강아지 꿈을 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아마도 꿈을 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꿈을 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물을 깨워서 물어볼 수 없잖아. 야, 너 무슨 꿈 꿨니? 어떤 꿈 꿨는지 얘기 좀 해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강아지도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일 뿐 정말로 꿈을 꾸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잠을 자고 있는 동물의 뇌의 상태 또는 몸의 상태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인간처럼 렘 수면, 비렘 수면의 단계가 다 존재하는 동물들이 있고 우리 인간도 렘 수면의 상태에서 꿈을 꾼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렘 수면을 경험하는 동물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렘 수면을 경험하는 종은 아주 적습니다. 거의 모든 종이 다 비렘 수면과 비슷한 상태는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단계에서 깊은 잠이죠. 곤충, 양서류, 어류, 대부분의 파충류는 렘 수면에 들어간다는 뚜렷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계의 진화 시간표에서 나중에 출현한 조류와 포유류만이 온전한 렘 수면을 지니고 이는 꿈꾸는 잠, 그러니까 렘 수면이 진화 과정에서 새로 출현한 것임을 시사한다. 잠의 아주 많은 특성들이 그렇듯이 또 한 가지 특이한 사례가 있다라고 워커 박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포유류가 렘 수면을 지닌다고 얘기했지만 고래류, 그러니까 수생 포유류는 논란이 있대요. 돌고래와 범고래처럼 먼 바다를 돌아다니는 이 종들은 렘 수면 단계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1969년도에 거두고래 한 마리가 60분 동안 렘 수면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대부분의 수생 포유류에서는 적어도 인간하고 비슷한 렘 수면은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생물이 렘 수면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뇌가 몸을 마비시킴으로써 몸을 축 늘어지게 하고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데 물속에 살고 있는 포유류의 경우에 갑자기 마비 상태에 빠진다면 헤엄치지 못해서 익사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생 포유류의 경우에는 렘 수면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흥미로운 종류의 동물은 물범처럼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동물들인데 육지에 있을 때는 비렘 수면, 렘 수면이 다 보이다가 바다에 들어가면 렘 수면이 완전히 멈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물범은 보통 언제 자냐 하면 육지에 올라와서 자죠. 그리고 육지에서 잘 때는 렘 수면이 한 10%까지만 있다라고 그러는데 바다에서만 지내고 있는 동안은 2주 동안 전혀 렘 수면에 들지 않는 반면 비렘 수면은 취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렘 수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렘 수면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동물 종들에게 유용한지 아닌지 어떤 적응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매시오 워커 박사는 돌고래나 고래 같은 고래류도 렘 수면이 완전히 없다고는 믿지 않는데요.
본인의 과학자 동료들은 반대하지만 이들이 램수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간이 검출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또 다른 램수면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리 너구리 같은 알을 낳는 포유류가 램수면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뇌에 이제 바깥 표면에 장치를 붙여가지고 수면 뇌파를 측정하는데 단공류가 아까 말했던 오리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램수면을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없었던 게 아니라 측정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돌고래나 고래나 물범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램수면을 측정에 성공하기만 하면 있다라는 걸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을 얘기하는 게 조류와 포유류가 서로 별개의 계통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인데 이 램수면이 진화 과정에서 2번 출현한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류의 램수면과 포유류의 램수면이 각각 다르게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램수면이라는 게 왜 진화했을까? 램은 Rapid Eye Movement잖아요. 눈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라는 것이 진화 과정에 있어서 가지게 된 역할이 각각의 동물 종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눈, 어떻게 보는지의 진화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최근에 호주에서는 한 도마뱀에게서도 램수면의 원시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요걸로 보면 파충류의 경우에는 또 조류보다 더 전에 있었던 동물인데 어떻게 보면 1억 년도 더 전부터 램수면의 씨앗이 존재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동물이 잠을 자는가? 잠은 자죠. 잠을 자면 어떤 형태로 자는가? 비램수면으로 잡니다. 그리고 램수면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타났으니까 대부분의 동물은 꿈을 꾸지 않는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물들 또는 꿈꾸는 것으로 보이는 동물들은 나중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비램수면과 램수면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잠은 어떤 걸까? 라고도 질문을 하는데 중요성과 필요성은 되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그 정의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램수면과 비램수면,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수면 상태가 인간에게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제가 해석하는 바는 이런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존재는 좀 더 유연한 뇌를 가지고 있는 종에서 발달한 것 같다.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써먹거나 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 기질, 태어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할 줄 아는 것들 이것들만 사용해야 되면 사실 꿈을 꿀 일이나 비램수면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라이브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 가는 게 아니라 LP 레코드판만 돌리면 되면 유전자의 프로그램 같은 게 LP 레코드판이고 나는 항상 이 LP 레코드판이 돌려지면 내가 그 판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스피커의 소리를 좀 크게 작게 할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입력되어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리는 존재에게는 꿈을 꾸는 일이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쉬었다가 작동했다가 뭐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리허설을 꼭 해야 되잖아요. 실수했던 것도 수정해야 되고 쇼를 바꿀 필요들도 있고 공연을 리뷰하거나 공연의 일부를 바꾸기도 하는 형태가 필요할 텐데 그런 비유상에서 보면 조류나 포유류처럼 타고난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동안에 새로운 것들을 가미할 수도 있고 기존에 알던 것들을 합칠 수도 있고 이런 작용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책을 읽고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추론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책에서는 동물계를 보면서 또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요. 잠을 자는 방식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뇌 전체가 잠을 자는가 뇌의 일부만 잠을 자는가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돌고래나 고래 같은 고래류는 꿈은 꾸지 않는다고 그래도 비램수면 상태로 들어간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이때 한쪽 뇌방구만 잠들 수도 있대요. 뇌의 반쪽만 잠을 자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물속에서는 내가 계속 움직이면서도 잠을 잘 수 있으려면 적어도 뇌의 반은 깨어 있어야지만 계속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뇌의 반쪽은 비램수면에 빠져드는 반면 다른 쪽은 깨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같은 경우는 양쪽 방구가 다 자기도 하고 다 깨어나기도 한다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뇌의 반쪽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돌고래가 인간으로 치면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음성 대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면 좌뇌 쪽은 자고 있는데 우뇌가 대화하고 막 수다 떨고 있고 우뇌가 자고 있는데 좌뇌가 수다 떨고 있고 이거 약간 다중인격 같은 느낌이 드는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뇌 활성을 교대로 켜고 끄는 경이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조류의 잠도 재밌어요. 새가 혼자 있을 때는 뇌의 반쪽과 그 반쪽에 담당한 눈이 깨어서 환경에 어떤 위험 요인인지 계속 지켜보고 그때 다른 쪽 눈은 감긴다는 거예요. 눈이 감긴 쪽 뇌만 자고 있고 나머지는 열심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실제로 눈이 감기고 떠지고 하는 것도 뇌가 잠을 자고 안 자고와 연동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하는데 무리를 지어서 사는 새들의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운 게 양쪽 뇌가 다 자는 그런 새들도 있대요. 쭉 무리 지어 있으면 가운데 쪽에 보호되어 있는 애들은 정말로 푹 자고 이 바깥쪽에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 눈만 뜨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 눈만 뜨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잠을 자는 형태 역시도 집단 안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자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포유류와 조류의 경우는 이렇게 놀랍게도 뇌의 반쪽만 자거나 아니면은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눈을 뜨고 또 대화도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뇌를 지니고 있는데 육상 포유류로 오면서 이러한 형태의 수면 패턴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또 다른 동물 대상 연구는 뭐냐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동물들을 특별한 형태의 압력 상태에 놔서 잠을 못 자게 만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든지 정말 각박한 상황이다.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시험이 코앞에 왔을 때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잘 자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깨시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잠이 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단식을 시키면 정신이 더 많이 말똥말똥해집니다. 파리 같은 경우도 굶기면 먹이를 찾느라고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존에 필요한 정말 각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각성 상태의 유지가 더 많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러한 상황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게 다름 아니라 새끼를 낳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낳게 되면 어린 아기는 자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라서 범고래 암컷은 3년에서 8년마다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데 처음에 새끼를 낳고 나면 몇 주 동안은 새끼가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어미 곁에서 헤엄치다가 무리로까지 들어가서 제대로 성장하는 새끼는 전체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 시기에는 어미도 새끼도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잠이 오지 않고 그 상태로도 버틸 수 있는 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저 먼 바다를 건너서 대양을 건너서 이주를 하는 철새들이에요. 철새는 몇 날 며칠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잘까요? 비행하다 말고 몇 초씩 자는 놀랄 만큼 짧은 잠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잔다라고 해요. 오랫동안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뇌와 몸에 닥칠 파국적인 결핍 증상들을 이 강력한 선잠, 짧게 자는 마이크로 슬립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럼 이동을 다 하고 나서 이때 잠을 못 자게 하면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동안 강력한 선잠을 자는 능력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야 하는 동안에만 짧게 잠을 자도 괜찮은 그러한 형태로 뇌와 몸이 적응을 한 것이고 평소에는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 철새들도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놀라운 거지만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들이 정말 다양하게 잠을 자는 메커니즘을 개발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헤엄치는 걸 잠깐이라도 멈추면 안 되는 존재들의 경우에는 뇌의 반쪽만 자기도 하고요.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야 되는 새들의 경우에는 몇 초씩 잠깐만 잠을 자는 것으로도 잠을 보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새끼를 키우느라고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새끼가 자라나는 동안에는 그 적은 잠으로도 버틸 수 있도록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흥미로운 파트가 나옵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자야 할까? 어떤 잠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잠일까? 우리는 어떻게 잠을 자야 할까? 수면 횟수, 수면 지속 시간, 잠을 자는 시기 모두가 현대에 들어와서 다방면으로 왜곡되어 왔다. 모든 선진국에서 성인들은 대부분 모노페이식 패턴으로 잠을 잔다. 단상 패턴.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밤에 한 차례 길게 잠에 빠지려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면 지속 시간은 현재 7시간에 못 미친다라고 하고요. 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가면 좀 다른 양상이 보이는데, 수천 년 동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케냐 북부의 가브라족이나 칼라하리 사막의 산족 같은 수렵 채집 부족들은 바이페이식 패턴으로 잔다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2번 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은 밤에도 오래 자고 오후에 30분에서 60분 동안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두 수면 패턴이 혼합된 양상도 정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기에 따라서 북부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이나 나미비아의 산족 같은 경우에는 더운 여름에는 2번 자는 패턴으로 가다가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1번 자는 패턴으로 간다라고 해요. 1번 자는 단상 패턴으로 잘 때도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관찰된 잠자는 시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가 진 뒤 2-3시간 안에, 그러니까 오후 9시가 넘기 전에 잠이 들고, 그리고 이 야간 수면은 흥미롭게도 새벽이 오기 직전 또는 직후에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인 사회, 그리고 아마도 오래전에 살았을 모든 인류의 수면 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면 패턴과는 조금 달랐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매슈 워커 박사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요. 우리가 일찍 잠들고 푹 오래 자거나 아니면 2번 자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좋은 잠인데, 산업화 시기 이후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필요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뿐더러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효율적인 형태의 수면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조금씩 나뉘는데요. 실제로 2번 자는 것이 더 좋은 잠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 그냥 1번 길게 자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죠. 이 논란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수면 패턴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후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튜 워커 박사는 아직까지도 이상 수면이, 그러니까 2번 자는 수면 형태가 남아있는 나라들을 봤는데요. 일단 유럽 지중해 지역의 이제 남쪽, 남유럽 국가들, 남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자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죠. 흥미로운 거는 80년대까지는 그리스의 경우에도 낮잠을 자는 풍습이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리스에서 요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자는 풍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낮잠 자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전후에 그리스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연구를 했는데, 심혈관계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 습관을 버린 뒤 6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을에 낮잠을 즐기던 시기에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을 겪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반면, 6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낮잠 습관을 버리고 6년이 지난 이후에 심장병 사망 위험이 37%가 증가했고, 낮잠을 끊은 뒤로 전반적인 사망 위험이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놀랍죠? 2번 자는 수면 습관을 버렸을 때 우리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아메리카나 남유럽에서처럼 시에스타를 즐기는, 그러니까 낮잠을 즐기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미국인 남성들보다 90세까지 살 확률이 거의 4배에 달한다. 그래서 시에스타, 낮잠을 즐기는 지역 사회들은 주민들이 죽는 날을 까먹는 곳이라고 묘사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동감하는 게, 사실 진짜 일이 많은 시기에는 저도 이상 수면 패턴을 꽤 오래 유지를 했어요. 늦은 오후, 저녁 때쯤 낮잠을 한번 자고, 그리고 밤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글 쓰거나 공부한 일들을 하고 잠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이틀처럼 쪼개서 보냈던 시간이 꽤 있는데요. 물론 이건 너무 꽉 채우고 충분한 수면은 취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똑같은 시간을 2번 자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건강이 굉장히 빨리 망가졌을 거고, 전 아마 한 달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낮잠 자는 습관이 짧고 강력하게 90분 안쪽으로 푹 자고 일어나면 정말 하루를 2번처럼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서 저는 낮잠 자는 습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수면 패턴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수면 패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우리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유인원들과의 비교였는데요.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잠자는 패턴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건, 유전자가 우리와 95% 넘게 일치하는 영장류 유인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간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렘 수면, 그러니까 꿈을 꾸는 데 쓰지만, 다른 영장류 유인원은 겨우 9%, 그러니까 10분의 1 미만으로 렘 수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때 꿈을 훨씬 많이 꾼다. 우리는 꿈을 더 많이 꾸는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진화생물학적으로 또 다른 설명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 우리와 비슷한 유인원들의 경우에는 나무 위에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렘 수면 때 일어나는 것처럼 온몸의 근육이 축 늘어지게 되면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나무 위에서 안정되게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렘 수면의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도 있는데요. 바로 렘 수면을 할 때 일어나게 되는 뇌의 변화들이에요. 렘 수면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의 뇌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 이러한 곳에서 다른 존재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민감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꿈꾸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렘 수면을 하면서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복잡성의 수준이 올라가고 인지지능이 더 올라가서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세세하게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감정을 읽어내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우리가 밤에 렘 수면을 늘리고 꿈꾸는 시간을 늘려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간의 경우에 렘 수면이 늘어나면 인지력, 이해력, 그리고 감정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정서지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꿈꾸기를 하는 것, 즉 렘 수면의 상태로 자는 것이 진화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렘 수면을 하는 것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하고 창의적인 답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그리고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렘 수면을 하고 있는 존재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던져져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줬을 것이다. 그래서 발명을 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 꿈꾸기 능력이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과 꿈, 창의성을 통해서 인류는 빠르게 능력치가 올라가고 지금과 같은 존재로 진화해 올 수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매시오 워커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설명은 아주 마음에 드는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인류의 진화 자체에 기여하게 됐고,
더 많이 꿈꾸게 했던 사람일수록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잠이 드는 뇌과학. 이쯤 오셨으면 여러분이 모두 푹 자고 계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이 뇌과학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5장부터 그 뒤의 내용은 유년기의 잠, 청소년기의 잠, 그리고 노년기의 잠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 잠을 잘 잤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책의 2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2부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잠옷까지 입고 정말 잠든 모드로 읽어드렸더니 갑자기 잠이 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잠이 드는 뇌과학 잠드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